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초반 혹은 중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것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갈수록 이 두 가지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영등포 자이 같은 데가 무슨 그 32평도 아니고 작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막 8억이고 9억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경쟁률이 이제 몇백 대 1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사실 그 하나도 안 어려우신가? 경제가 지금 가계 경제가. 아니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사신들 허탈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만 보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걸 보셔가지고 야, 이 시기에 집을 못 사면 또 언제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구조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소득 증가 속도 둔화됐죠. 머지않아 서울 가구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 교수님 그 부동산 PF 부실이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빨리 좋아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초반 혹은 중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각됐다가 최근에 정부도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큰 건설회사들 계열사에서 지원하면서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또 그런 비금융 회사들, 일부 저축은행들, 일부 증권사들 아직 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있는데 잠깐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게 또 수면 위로 부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PF가 안 터지게 하려고 그런 게 있어도 그런 노력이 있어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모가 적으면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조 돈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게 되게 심각해서 0.7인가 막 그래가지고. 0.78이었죠.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 그 수능 보는 인구가 40만에서 10만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서 학군지도 무너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죠.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진짜요? 어떤 게 대학 총장이에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벚꽃이 남쪽부터 쭉 위로 피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벚꽃 피는 시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요새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정원 미달이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경제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사람들이 젊어야지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경제활동을 앙상하게 하거든요.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저 지금 돈 좀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사에 접어들었어요. 모든 것을 줄이고 살고 있죠. 그러세요? 나이가 들고 다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소비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채가 많아가지고 소비 많이 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30대가요. 원리금 상환 부담비율이 4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대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4%를 금융회사에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노인들은 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100살까지 살면은 계속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데요. 2000년부터
우리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이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해서 당장 이기기는 오는 거 아닌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저성장을 면치 못할 거고요. 소비가 안 되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우리 임금도 많이 안 오르죠. 네, 그래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앞으로 둔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갈수록 이 두 가지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비싸게 사면 정고점 회복도 힘들 거다. 정고점 부동산 아파트 가격 거기까지도 뭐 안 올라갈 거다. 왜냐면 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론 차별화는 될 거예요. 뭐 서울 핵심 지역 거기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네, 거기는 다시 정고점 넘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네. 저는 평균적으로는 네, 정고점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 정말요? 예. 그렇구나. 그 이창용 총재도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 투자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요. 부동산 비중이 76%나 됩니다. 76%. 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저 같은 베이비 세대들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제조업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1인당 국민소 3만 달러 돌파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 공부해 못했으니까 자식 세대한테 교육 투자 엄청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모셨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 안 하고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돈이 없죠. 어떻든 저는 집도 유동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유동화 수단이 좋은 제도가 있죠. 주택연금제도. 네. 그냥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은 계속 은행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뭐 저도 가입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교수님 그러면은 노후 얘기가 좀 나와서 노후 준비를 조금 시간이 뭐 한 그래도 10년, 20년 좀 남았다 하면 집 한 채에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입하는 거는 반대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뭐 차라리 주택연금 받으셔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채권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그 채권 사면은 네. 또 이자도 나오고 시세차익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채권은 안정하니까. 네. 그 채권 사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주식 투자해야 되죠.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럼 평소에 좀 한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는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선 계속 일해야 되죠. 저는 월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랐지만 한 5년 후에는 금리가 1%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예금해 놨다면은 금리가 다시 1% 떨어지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더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은 1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가지고 일부는 소비하겠지만은 나머지 가지고는 뭐 채권을 사시든지 특히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냥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드는 종목들 2차전지 구조적 성장하는 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시간이 그래도 10년, 20년 남은 거니까 모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평생 일하는 거 플러스 채권, 주식 요 정도.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은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오래 다니고요. 거기서 조금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 같은 금융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그 소비축소 아까 그거 소비축소가 나타나면서 이게 좀 악순환에 빠져들면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 이거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우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같이 그 디플레이션에 뭐 5년, 10년 사이에는 빠지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데 뭐 10년 이후에 지나면 우리 인구 문제 일본보다 더 빨리 노령화 되거든요. 예, 저는 10년 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하로. 일본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일본의 명목 GDP 보니까요. 지금 95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임금이 안 오른다고 예.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도 그런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견디는 거는요. 일본은 가계 부채 중에서 금융자산이 한 5배 정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동안 금융자산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채권 같은 거 갖고 있는 건가요? 주로 은행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예, 한 50% 이상을 은행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한 2.2배 정도 많아요.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참 우리 경제가 일본식으로 장기 저성장 가면은 우리 가게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나와서 예. 대신 좀 일해주고 예. 부를 창출해주고 이런 것도 그렇죠. 잘해야 되겠네요. 예. 빌 게이츠가 앞으로 그 로봇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돈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되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진짜 너무 큰 구조적 문제 같습니다. 네. 빨리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참 뚜렷한 답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예, 그렇죠. 네. 뭐 인구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민청도 막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성장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은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로버트 실러 교수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금융으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주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멀리 보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주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익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